안녕하세요. 김덕관입니다. 우리 서울시 추가 채용 이번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에서 추가 채용의 기회를 딱 잡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다음 서울시 7급 6월에 기다리고 있죠. 이 시험을 위해서 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또 열심히 보완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서울시 추가 채용 같은 경우에 서울시 추가 채용뿐만 아니라 서울시 7급 같은 경우에는 다른 7급보다도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그 어렵게 출제하는 요령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 똑같이 내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7급의 평균적인 기출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되는 비율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적죠. 한 문제가 적죠.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생소한 문제를 많이 섞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소한 문제가 나오는 비중인데 그거보다 한 문제가 더 많죠. 그렇죠? 뭐 별거 없어요. 자, 이 15문제는 그냥 기출문제에 있는 것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섞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점수는 몇 점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75점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일일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 해설지에도 다 뭐는 기출문제 반복 출제, 뭐는 생소한 문제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요거 보면서 자기가 어디서 틀렸는지 확실히 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생소한 문제가 4문제나 출제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다 맞춰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자, 공부 범위를 무한정 넓히면 안 됩니다. 요것 때문에 공부 범위를 무한정 넓히면은 그 다음 시험에서 점수 떨어집니다. 마구 공부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이걸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행정학 범위는 정말 무한대야, 무한대. 그냥 우주예요, 우주. 똥 같은 문제 너무너무 많아요. 개똥 같은 거 나온단 말이죠? 그럼 몇십 년 공부해도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어. 절대 넓히면 안 되고 우리는 몇십 년도 아니고 딱 몇 개월 공부해가 시험 쳐야 되는데 시간의 한계상 마구 넓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매번 나오던 것을 반복하지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매번 나오는 걸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넓혀가야 되겠는데 약간 범위를 넓히는 것도 있지만 요걸 잘 공부하다 보면 기출문제 공부하다 보면 기출문제 패턴을 알게 돼요. 그 패턴을 알게 되면은 점점 생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풀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기출문제 집에 있는 2000문제도 안 되는 거기 추려놓은 거 그것만 열심히 공부해도 얘도 맞추고 여기서도 일부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4문제 중에서는 한 2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었어요. 2문제 이상. 2문제 이상. 그래서 85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고득점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침에 100점 방지용 문제를 넣어라. 뭐 이런 거 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누구도 못 맞추는 거. 이거 어떻게 맞춰 이런 거. 좀 이따가 확인해 볼 건데 못 맞춰. 뭐 찍어서 맞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커트라인 80점 초반대요. 80점 초반. 80점 초반. 근데 요 정도 난이도에서 85점 이상 맞았으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물론 이제 국어가 좀 어려웠다며 국어에서 좀 떨어지고 행정학보다 조금 쉬운 과목에서 더 90점, 95점 득점하고 그리고 행정학은 85점 혹은 90점 거기서 이제 득점해줬으면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틀려도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다 맞출 때야 그러면 안 돼요. 특히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 60점을 맞았어. 60점을 맞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지. 나 어떡하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60점밖에 안 나왔어. 내가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는 분이 있는데 60점이면 8개를 틀렸잖아요. 8개. 예를 들어서 요 5개 중에서 하나 틀리고 여기서 3개를 더 틀렸다고 쳐. 4개를 더 틀렸어. 그렇다면 여기서도 4개를 틀렸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불합격했다라고 내가 이상한 거 많이 나와가지고 불합격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꾸 이상한 걸 찾아보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 점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건 그러니까 내용을 대비하기 어려운 거. 얘는 기출문제 집에 다 있는 거. 뭐부터 해야 돼? 대비 가능한 것부터 해야죠. 이것만 해도 80이잖아요. 80 만들어 놓고 나서 자, 80 요거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 거 대비하는 건데 요걸 만들면 자연스럽게 얘도 맞추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85, 80, 90, 아니
85, 90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걸 맞추면은 여기도 자연스럽게 맞춥니다. 아, 선생님 그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강의서부터 생소한 문제 대처한 요령을 계속 배워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되는 거. 자,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바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95점이 실질적인 만점이 되겠고 85점 정도가 고득점 기준이 되겠고, 여기서도 무려 2개 이상 더 틀리신 분들 60점, 65점 이하는 기출문제집 열심히 회독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하는 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 이거 되는 거 맞아요? 보세요. 12월부터 행정학으로 바꿨어. 제발 이 과목 좀 바꾸지 말라고 내가 맨날 하는데, 어쨌든 12월부터 행정학으로 바꿔서 이분은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그 7급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7급 서울시 7급에서 90점 맞았대. 90점 맞았대. 3개월도 안 됐어. 그죠? 3개월이 뭐야? 2개월도 안 됐어. 2개월 됐어. 2개월.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다 상담해 준 거 그대로 실현을 해가지고 딱 이런 시험에서도 이렇게 생소한 게 많이 나온 시험에서도 90점 맞는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시험 당일이죠. 당일 2월 23일 당일에 신나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준 거지. 물론 이제 누군지는 제가 안 보이게 사생활 보호를 다 해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요분도 보세요. 요분은 몇 개월 전부터 꾸준히 저랑 상담하면서 같이 계획을 만들어 나가신 분인데, 보시면은 여기 서울시 7급입니다. 서울시 7급. 이것도 24일이죠. 다음 날 서울시 7급. 여기 90점이요. 90점이요. 된다니까.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분들에게 이번 시험에서 나온 이상한 문제들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내용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대처 요령을 가르쳐 줬죠. 어떻게 대처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거 나오잖아요. 심지어 2개월 됐어. 2개월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고 하시면 됩니다. 합격 메커니즘은 따로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해설 시작하기 전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점수가 생소한 문제 때문에 폭락했어. 그러면 생소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에 있는 거 틀렸기 때문에 점수가 폭락했고, 그걸 열심히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먼저 만드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점수가 올라가고 생소한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생소한 문제 제가 풀어드리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계속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로 갑니다. 자, 출제 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새 들어서 좀 총론을 많이 내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 시험에서도 총론이 요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침에 있나 봐. 그래서 올해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총론 준비 잘 해두시고요. 자, 1번 갑니다.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 적용하면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야 이거? 국어 문제인가? 비문학인가? 독해인가?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던 문제였는데 읽어보면 별거 아니죠. 결국 뭡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규제에 나설 것이다. 환경오염 규제. 자,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서 환경오염 규제, 기업가적 정치,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던 문제 패턴이 되겠죠. 특히 규제정치 모형에서 사례 문제로 최고 많이 나오는 게 환경오염 규제고요. 기업가적 정치를 맞추는 거. 옛날 문제도 많죠. 저는 일일이 다 기출문제 집에 있었던 문제랑 확인을 해드리죠. 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 집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기출문제 공부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일일이 근거를 달아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그걸 보면서 나왔던 거네. 나왔던 걸 내가 틀렸네. 엉뚱한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집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공부 방향 제대로 설정하라고 일일이 비교를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 2011년도 국회직 8급 문제를 이 문제 나오기 전까지 제가 기출문제집에 실어놨었는데 그것도 환경오염 규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국가직 7급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과 배출 농도 등에 따라 초과한 양만큼 자동차 업계가 초과 부담금, 그러니까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내보내게 되면 그만큼 돈을 내시오. 이렇게 환경오염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 환경오염 규제 사례 또 나왔어. 그래서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어쨌든 둘 다 환경오염 규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합쳐놨고요. 당연히 답은 기업가적 정치. 맨날 나옵니다. 맨날 나와. 2번.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사회적 자본 최근에 출제율 중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대비 잘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평범한 부분들이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는 다 옳아요. 다 옳아. 그래서 좀 강심장이 요구되는 문제였습니다. 강심장이 요구되는 문제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틀린 건 없어요. 자, 1, 2, 3번은 중요합니다. 퍼트남이라는 사람이 사회적 자본 제시했고요. 네트워크 규범 신뢰 그리고 조정과 협동 이런 개념들이 사회적 자본에서 중요하다. 계속 배워왔던 거죠. 뭐 기억, 디귿 당연히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래비용 감소 이것도 기출문제에 맨날 나오는 거죠. 거래비용 감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 당연히 바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장난으로 진짜긴 한데 여담으로 후쿠야마라는 사람도 사회적 자본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신뢰를 강조했다. 거기까지 설명한 다음에 후쿠야마는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저신뢰 국가로서 비판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학자들이 후쿠야마 싫어한다. 뭐 이렇게 여담으로 말해줬는데 그게 나와버렸네. 한국 사회에서 마련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후쿠야마가 이렇게 한국을 저신뢰 국가라고 깠어요. 뭐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이거 딱 나와버려가지고 기억했다가 풀면 되겠고 그다음에 리을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세계은행 뭐 선진국들 중심이겠지.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네. 뭐 선진국에서 이런 사회적 자본을 강조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서 강조하는 거야 이런 거. 공동체적인 그 민주주의가 발달한 다원주의적인 선진국에서 협력 강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틀렸다라고 합니까? 그죠? 이런 거는 기출문제 패턴상 옳게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출문제 패턴 알아야 정답이 또 올라간다고 그랬죠? 옳은 거야. 근데 이 강심장이 필요하지.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찍을 수 있는 강력한 멘탈 이게 필요한 거였죠. 물론 이게 다 잘 찍으셨죠? 쉬운 문제긴 하니까. 자, 옛날 문제 비교해 보시면 사회적 자본,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는데 그때 신뢰, 규범, 네트워크 이런 개념들 뭐 똑같이 활용이 됐고요. 거래 비용 낮춘다 이런 것도 옳은 선지, 틀린 선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문제 되게 많죠. 뭐 푸트남도 등장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자본 같은 경우에는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방성을 가져요. 이 말은 자기 이익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개방성, 다른 사람과 협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3번 윌슨. 맨 앞에 1번에서 JQ 윌슨은 규제정치 모형이고 여기 W 윌슨은 우드로 윌슨 아시죠? 정치행정 이원론.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왔어. 아우 지겨워. 자,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자, 다른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행정은 뭘 추구해야 됩니까? 행정은 대표성보다는 전문성. 그리고 정치행정이 분리된 상태에서 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거. 행정은 비즈니스. 행정은 비즈니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은 경영의 영역이다. 윌슨의 주장이죠. 행정은 경영의 영역이다. 종합하면 뭐예요? 자, 정치적 분야에서는 가치 판단을 통해서 공익을 결정해주고요. 결정하는 역할. 행정에서는 경영의 원리를 통해서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됐죠? 이게 이원론이죠? 4번의 답 있네. 윌슨은 행정의 본질, 의사결정 빠지시고요. 능률적인 집행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정부의 관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죠. 자, 의사결정은 정치적 영역에서 행정은 집행 영역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원론 계열이긴 하지만 행태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의사결정 기능을 인정하죠. 근데 윌슨은 인정하지 않죠. 혼동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문제 비교해 볼게요. 맨날 나오는 것이죠. 또 윌슨. 그에 따르면 행정은 국가 의지를 결정. 뭐 틀린 선지도 똑같아. 행정은 의사결정 땡. 행정은 국가 의지 결정 땡. 윌슨식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맨날 나오는 거. 아까 말했지만 행태로는 이거 인정하고 그다음에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이죠. 능률적인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4번.
신공공 서비스론. 자, 신공관리론이랑 혼동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 서울시 문제에서는 특이하게 신공공 서비스론이 맨날 나온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서울시 준비하시는 분들 신공공 서비스론 꼭 준비해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이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이런 그 봉사 이런 거 좀 강조하잖아요. 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이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걸 내라고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울시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하고 맞나 봐. 그래서 맨날 나와. 하여간 대비를 잘 하셨죠? 쉽게 맞췄죠? 정답 바로 보이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방향 잡기라니 뭔 소리야.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던 패턴이니까 보자마자 10초 문제가 됩니다. 생산성과 더불어 가치도 중요하고 책임성의 복잡성과 다차원성. 옛날에는 뭐 책임지는 게 단순히 성과, 이런 신공관리론의 성과 이런 것만 강조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데 여기에 중요한 건 민주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민주성 달성을 위한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하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요. 방향잡기 틀렸고요. 방향잡기 틀리게 낸 거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많죠. 뭐 심지어 우리 작년 서울시 추가 채용 딱 1년 전 문제도 있었네.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데 방향잡기 하여간 서울시 문제에서 신공공 서비스론 문제 자체도 똑같아.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것이야. 9급, 7급 가리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대비를 해주세요. 서울시 계속 노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생소한 문제인데 우리 다원주의는 잘 알아요. 다원주의 문제는 생소하지 않은데 여기서 정답을 골라내는 게 되게 어렵고요. 기출문제집에는 없던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원주의는 어떻게 냅니까? 엘리트주의랑 비교해서 내죠. 요 문제는 아주 쉬워요. 그냥 구분만 하면 되니까 이게 매번 나오던 문제이고 요 문제는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하는 문제는 너무 쉽죠. 근데 비교하면서 뭐 골라낼 수 있는 것들도 있지. 뭐 1번, 3번 같은 거 쉬운 것도 있어. 쉬운 것도 있는데 2번, 4번은 다원주의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낸 겁니다. 요 안에서 깊숙하게 낸 것인데 자, 생소해도 우리 답을 골라낼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 문제를 통해서 첫 번째로 배워봅니다. 자, 일단 1번, 3번은 지워야 돼.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이 핵심이다. 그래서 정치체제 유지의 순기능 적이다. 요건 이제 못 지우면 말이 안 되고 이익집단들 간의 상호 경쟁적이긴 해요. 맞죠?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데 합의를 하고 있다. 이것도 맞죠. 자, 경쟁을 강조하는데 결국 조절되고 타협된 결과가 정부로 들어온다. 조절, 타협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이건 뭐 어렵게 표현해서 게임의 규칙 준수하는데 뭐 합의한다. 이거는 조절되고 타협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당연히 지울 수 있어야 되겠고 2번, 4번에서 잘 모르는 게 등장합니다. 자, 보시면 권력의 원천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알고 그다음에 분산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알고 근데 이건 뭐지? 분산된 불공평성 4번 다양한 이익 집단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요 말이나 권력 집중 아니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죠. 이거까지는 괜찮고 그다음에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뭐지? 자, 2번하고 4번하고 둘 중에 답인데 2번하고 4번 내용이 충돌되죠. 그러면 더 그럴듯한 것을 오른손지로 해야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자, 분산된 불공평성. 이 말은 이익 집단들 간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고 여기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고 분명히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둘 중에 하나 틀렸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알의 다원주의잖아요. 다알의 다원주의. 다알이라는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모든 이익 집단이 권력, 영향력이 완벽하게 똑같다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비교할 때는 엘리트주의는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에 비하여 여기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익 집단에 퍼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익 집단들 간의 권력, 영향력이 완벽히 똑같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불가능해요, 불가능. 다알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산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다. 분산된 불공평성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틀린 것이고 당연히 영향 차이 있겠지. 그래서 2번, 4번
권력, 영향력 좀 용어는 바꿨었지만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옳게 바꿨을 때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 중에서 더 그럴듯한 거 4번, 그럴듯한 2번을 옳다라고 해주시고 4번 좀 이상한데 틀렸다고 해주시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최소 정답률 50%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걸 활용을 하고 우리가 배웠던 거 아는 걸로 1, 3번 지운 다음에 나머지는 더 그럴듯한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정도는 그게 가능해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6번. 보기는 정책 결정에 관한 어떤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을 제안한 학자는 아이고 이제 학자 문제를 못 얻어내는지 참. 7급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9급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날에 보잖아요. 서울시는. 그래서 같은 날에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좀 지엽적인 걸 섞어 뭐 학자 이름 냈는데 요거는 그냥 매우 쉽게 풀 수 있죠. 자, 이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룹니다. 문제의 선호,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자. 요게 조직화된 혼란 상태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요거 뭐의 시그니처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고 쓰레기통 모형의 시그니처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의 시그니처들. 바로 모형 이름은 나왔어. 이제 학자 이름 챙겨야 되는데 뭐 바로 3번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지어나가면 되죠. 우리 항상 엣지오니의 혼합 모형과 드로어의 최종 모형을 비교해서 배우잖아요. 엣지오니의 혼합 모형, 드로어의 최종 모형. 둘 다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보완하는 것이다. 엣지오니의 엣지오니의 혼합 모형, 드로어의 최종 모형. 이거는 당연히 지울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치라는 분은 여러 의사결정 모형에서 다 나와. 뭐 회사 모형도 나와, 쓰레기통 모형도 나와, 막 다 나와. 마치라는 분이 정책결정 모형 쪽에서 매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마치. 근데 스미스와 메이는 모르겠어. 잘 모르는 분들이셔. 쓰레기통 모형 엄청 유명한데 2번 잘 모르는 분들이셔. 3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는 많이 봤죠. 그리고 뭐 요게 바로 떠오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기출문제에 너무 많이 나오죠. 일단 선호의 불명확성, 불투명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 요 부분 여기 중간에 요게 이제 쓰레기통 모형의 시그니처다. 그걸 골라내는 문제가 있었고 쓰레기통 모형인 거 알았어. 자, 코엔, 마치, 올슨. 제가 뭐 강조드리진 않아요. 뭐 학자 이름 내는 거 거의 없어요. 요게 좀 일부러 지엽적으로 낸 것이지. 근데 그래도 본 기억은 나죠.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외웠다라기보다는 기출문제 회독수가 올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명백히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회독수 올리는 거 처음에 강조하죠. 회독수가 올라간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일단 늘려줘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균형성과표. 제가 균형성과표 중요하다. 요새 출제비중 올라갔다 해서 잘 대비하고 있다가 잘 맞추셨죠?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렵기는 해요.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은 지어야죠. BSC는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재무 외에 비재무적 관점도 도입합니다. 고객, 내부 절차,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재무적 관점을 추가합니다. 이건 당근이 맞고 2번도 지울 수 있어야죠.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 목표와 실전적 행동 지표 간 인과관계를 확보한다. 이게 뭐예요? 전략적 관리 도구죠. 상위 목표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서 하위 목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표. 실천 지표, 이게 한 사람의 업무 단위를 측정하는 게 되겠죠. 지표. 여기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인과관계로 쭉 연결이 되겠죠. 이거는 맨날 배웠던 거. 네, 3번 좀 어렵습니다. 근데 4번 보시면 BSC의 기본 틀은 성과관리 체계로 이전의 관리 방식인 TQM과 MBO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과관리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진화된 종합 모형이다. 이런 평가할 수 있겠죠? 다양한 관점 균형도 들어오고 조직 전체적 관점부터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연결이 되고 뭐 전체적인 평가긴 하지만 한 사람까지도 나오긴 하잖아요. 종합 모형이다. 4번은 틀렸다고 할래야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이제 못 골라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할게 이상한 게 3번밖에 없습니다. 지워서 3번 풀어주셔도 되겠고요. 3번 보시면은 BSC는 지금 전략적 관리 도구다. 성과 관리 도구다. 그리고 제가 맨날 강조드린 거 마지막 하나 뭐예요? 의사소통 도구다. 의사소통 도구. 의사소통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된대. 틀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를 만들려고 억지로 고객하고 이해 당사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해 당사자가 고객이죠. 이해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뭐 의사소통이 안 돼 막 이랬는데 이해 당사자가 고객이에요. 이 고객 관점 중시하고 고객과 의사소통 이 BSC를 보면서 할 수 있죠. BSC 만들어 놓고 나면은 조직 이
상위 목표부터 하위 목표까지 쫙 연결된 지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지도 보면서 의사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구성원들 간에도 그걸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고객하고도 그걸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3번밖에 할 게 없다. BSC 저랑 같이 잘 정리한 분들은 골라내셨을 겁니다. 의사소통 도구로 기능한다. 자,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계, 전략적 관리 도구이다.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하고요. 구성원 간뿐만 아니라 고객하고도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객 관점 보시면은 고객 만족도, 정책 수능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여기 보면은 고객이나 이해 당사자나 그게 그 말인 거 알겠죠?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하고 이런 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표는 참고하라고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1번하고 관련된 거네.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재무적 지표에 치우쳤던 기존 성과 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들여온 거죠. 대표적인 틀린 선지 이것도 잘 나오니까 보너스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8번 문제. 컬크 하트 누구셔? 연합적 이념형 잘 생각이 안 나. 괜찮아요. 자, 누군지 생각 안 나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 강의 시간에 언급은 하지만 뭐 중요하다고 안 해. 대신에 자, 요건 몰랐어도 요걸 놓치면 절대 안 되죠. 요걸로 푸는 거지. 반관료제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반관료제적 답은 3번 관료제. 고용관계든 뭐든지 간에 안정성, 영속성 다 정해놓는 구조 관료제잖아요. 관료제. 그래서 1, 2, 4번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그냥 문제만 풀 줄 알면 돼요. 반관료제, 탈관료제, 후기관료제 되면은 틀린 선지로 관료제 등장한다. 이걸로 푸는 것이죠. 자, 제가 이 학자는 탈관료제 모형으로 분류된다. 이 이름은 챙겨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 안 나서도 풀 수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이번에 생각 안 나신 분들도 이름은 좀 챙겨두세요. 혹시 이걸 안 줄 수 있잖아요. 혹시 컬커트의 연합적 이념형 탈관료제 모형이다. 이름은 챙기자. 옛날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조직 모형은 베니스의 유기적 적응적 조직 여기 나오네. 컬커트의 관료제 연합 모형 연합적 이념형이라고도 하고요. 컬커트의 연합 어쨌든 변증법적 조직 다 탈관료제 모형이고요. K들 통제한다 관료제죠. 죄송해요. 통제한다 관료제 이것만 틀린 것이고 1, 3, 4 특히 3번 탈관료제 모형으로서 기출문제집에 있네. 오케이. 그다음에 후기 관료제, 탈관료제, 반관료제 마찬가지. 이 후기 관료제 모형에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구조적 배열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런 거 틀릴 수밖에 안정성, 영속성 이런 거 틀릴 수밖에 고용관계든 조직구조든 뭐든지 간에 정해져 있다 아니죠. 탈관료제 모형은 환경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유연하게 적응합니다. 그다음에 9번 동기이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여기 다 중요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뭐 7급이랍시고 문제 길이만 왕창 늘려놨어. 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죠. 틀리면 말이 안 되는 문제. 머슬로는 욕구를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 5단계로 분류하면서 생한사존자 하위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 욕구 먼저 그 다음 순차적으로 반로되죠. 그 다음에 핵심이 뭐예요? 이미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 못한다. 하위 욕구인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필수적 욕구로 동기유발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충족되면 더 이상 동기부여 못해요.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추구합니다. 이것도 충족돼서 그러면 더 이상 동기부여 못하고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추구합니다. 이게 머슬로우의 아이디어죠? 땡. 그다음에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은 불만 요인,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만족 요인으로 나누는데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별개이다. 자, 불만 요인, 위생 요인 뭐예요? 읽어볼까요?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충족이 되지 않으면 심한 불만을 일으켜요. 근데 충족됐다고 해서 동기유발되는 건 아니죠. 그냥 불만이 없어질 뿐이에요. 충족이 되면 강한 동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틀렸네요. 여기도 이제 틀린 부분, 여기도 틀린 부분. 자, 위생 요인은 충족되어 봤자 동기유발 안 돼! 그럼 동기유발 하는 건 뭐예요? 만족 요인 또는 위생 요인이 되는 거죠. 그게 충족돼야 동기유발이 되는 거죠. 오케이, 맨날 나오던 문제. 그다음에 엘더퍼와 마찬가지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과 달리 욕구 추구는 분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기가 핵심이죠.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기도 한다. 자, 다른 점은 여기에요. 다른 점. 두 가지 이상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기도 한다.
이 앞부분은 공통점이고, 자, 매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욕구가 동기유발한다고 봤어요. 나머지는 동기유발 못해. 근데 엘더퍼는 여러 욕구가 복합적으로 동기유발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옳은 선지죠? 틀린 선지, 옳은 선지 맨날 엄청 나오던 거. 그다음에 4번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뭐 성취동기 이론이 성취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말도 안 되는 게 낑겨 들어갔어요.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 상태로 발전하는 성격 변화의 경험. 요거는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이죠. 아지리스의 이론이 중간에 낑겨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맥클리랜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끝. 자, 답에 해당하는 것만 딱 볼게요. 엘더퍼. 가장 우세한 하나의 욕구에 의해서 하나의 행동이 유발된다. 이것은 매슬로우. 그 점에서 엘더퍼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엘더퍼는 여러 욕구 복합적 작용을 인정하니까 틀린 선지, 옳은 선지 엄청 많이 나왔다. 앞으로도 잘 대비를 해두시자. 그다음에 10번. 얘는 좀 어렵습니다. 생소한 문제인데요. 내용은 생소해요. 그 말은 뭐냐면 기출문제 집에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맞출 수는 있어요. 왜냐? 이건 강의 시간에 무조건 다루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는 생소해요. 근데 내용은 강의 시간에 이 민츠버그 유형 배우기 직전에 이거부터 정리한 다음에 배우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그래도 문제로 안 풀어봤으면은 배웠어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틀리신 분들은 뭘 떠올려 보시냐면은 제가 매 강의 시간마다 민츠버그 설명할 때마다 그려주는 그림, 또 기본서의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림 제가 맨날 어떻게 그렸죠? 자, 보세요. 좀 이렇게 여기다가 공간이 없으니까 아니다. 제가 좀 옆으로 사라질게. 저 안 봐도 되죠? 그림이 중요해. 저는 없어도 돼요. 그죠? 나 사라진다. 안녕. 자, 이 그림 집중하세요. 제 손만. 자, 민츠버그 그림 그려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주면서 여기가 뭐 전략 부문이다 혹은 최고 관리자다, 여기 중간 부문이다, 여기는 작업 계층 혹은 핵심 운영 계층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요게 이제 계층제 라인의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업무 흐름입니다. 자, 잘 보세요. 방금 한 게 기본적인 업무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 지원 스태프 어디다 그려요? 지원 스태프 여기다가 그리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 스태프. 민츠버그의 5가지 유형 중에서 여기 거의 없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고 막 해. 그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예요? 기본적인 과학 흐름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외에서, 외부에서 외부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외부에서 할 수 있겠죠? 외부에서. 그래서 요거 이번에 못 골라내신 분들은 이 그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기본으로 찾아보세요. 맨날 그려주는 그림 있죠? 오케이. 자, 전략 부문이 최고 관리층의 꼭대기. 여기. 그래서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 관리층이 있는 곳으로 조직의 전략을 형성합니다. 핵심 운영 부분이 다른 말로 작업 계층. 실제로 작업을 하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냅니다. 아이고 아파라. 작업해서 생산해 냅니다. 작업 계층 혹은 핵심 운영 부분. 중간 관리자는 여기 감독 관리하는 계층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원 참모했고, 외부에서 전문성을 지원해주고, 마지막 하나가 여기 기술 구조죠. 기술 구조는 작업 과정을 표준하는 곳이죠. 그래서 기계적 관리제에서 엄청 강조하는 거. 기술 구조. 그래서 이렇게 핵심 운영, 전략 부문, 중간 라인, 뭐 기술 구조, 지원 스태프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이 5가지 자체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초적인 문제로서 강의 시간에 무조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뭐 여태까지는 이 민츠버그의 5가지 유형 있잖아요. 얘네들이 조합돼서 탄생된 뭐 단순 구조, 뭐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 부제, 에드오크라시 이런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나왔었는데 완전 더 기초가 하나 나왔다. 내용은 생소해도 근데 맞출 수는 있어야 된다. 오케이. 11번.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생님, 균형 인사 정책이 뭐예요? 이런 분들 없죠. 제가 매 강의 시간마다 균형 인사 정책은 뭐다? 대표 관료제다. 생각 안 나신 분은 없죠. 제가 개념 강의부터 계속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앞으로 대표 관료제 말고 균형 인사 정책으로 문제가 나와도 똑같은 것이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균형 인사 정책 나오면 똑같은 것이다. 근데 나와버렸네. 나와버렸어. 응? 나온다 그랬죠. 이거 균형 인사 정책은 대표 관료제입니다. 물론 뭐 이게 생각이 안 냈어. 이런 분들은 뭐 2번, 3번, 4번 당연히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니까 지워가지고 1번 고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바로 균형 인사 정책은 대표 관료제라고 선생님이 그랬었지 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내용 똑같고요. 한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역차별 문제 나타납니다. 균형 인사 정책. 어떻게 정리해 드렸어요? 자, 대표 관료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게 적극적 조치예요. 자, 적극적 조치는 저도 영어 싫지만 영어 표현도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 조치. 이게 차별 시정하고 약자들을 배려한 정책이죠. 요걸 배경으로 해서 대표 관료제가 만들어졌고, 대표 관료제적인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 정책이 균형 인사 정책이다. 앞으로 균형 인사 정책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대표 관료제랑 똑같은 거 나온다. 대비해 두세요! 라고 말했었고, 심지어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문제 만들어 드렸잖아요.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일부러 이걸 연습시키려고 대표 관료제를 안 내고 균형 인사 정책으로 문제 만들어 드렸고, 또 이 소름이야. 이 틀린 선지도 똑같아. 저랑 그 생각하는 게 비슷한 분이 만들었나 봐요. 틀린 선지도 똑같아. 그래서 뭐 진도별 모의고사 뭐 안 풀었어도 강의 들었던 분들 당연히 맞추셔야 되겠고, 진도별 모의고사 14에 15번입니다. 거의 똑같은 거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맞추셔야 되겠고. 제가 이제 뭐 제 모의고사 자랑 안 하잖아요. 왜냐, 뭐 어차피 기출문제 다 있어. 기출문제 집에 다 있는데 뭐하러 내가 뭐 적중했다 그런 말을 해. 기출문제 집에 다 있는디, 응? 근데 어쩌다가 생소한 문제를 적중시켰을 때나 뭐 자랑하는 것이지, 이건 자랑할 만하잖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제가 딱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건 좀 자랑해도 되죠. 그죠? 평소에는 뭐 기출문제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 어쨌든 대표 관료제. 2번. 대표 관료제는 정부 관료제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 혹은 대표성 관점이고, 생산성, 능률성 그러면 틀리죠. 엽간제 뭡니까? 엽간제. 자, 실적제는 시험에서 뽑는 것이고, 엽간제는 집권정당이 관료를 뽑죠. 집권정당이 뽑기도 하고 자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관료들은 집권정당에 충성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집권정당의 공약을 집행하기 너무 유리해지죠. 그 점에서 정당 정치의 발달, 그리고 정당 정치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했었습니다. 근데 엽간주의,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 강화도 같은 말이 되죠. 정치 지도자 혹은 집권 정당이 관료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 대표를 통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제도였었죠. 대표 관료제의 대응성, 대표성하고 엽간제의 대응성, 대표성은 완전 다릅니다. 대표성, 대응성 둘 다 추구하는 건 똑같은데 내용은 다릅니다. 이거 챙겨두시고. 옛날 문제, 대표 관료제 역차별과 사회분열 초래할 수 있다. 이거 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이거 대신에 균형 인사 정책 이렇게 해서도 제가 만들어 드렸고, 그다음에 12번 이거 이제 옛날 문제 그냥 패러디, 옛날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나왔던 문제 여기서 그냥 따온 문제인데요. 뭐 똑같죠. 작년 문제랑.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자, 특정직 공무원, 교육, 경찰, 소방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뭐 이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교육, 경찰, 소방만 알면 다 푸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고, 행정 일반 혹은 기술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죠. 뭐 1번이 뭔지 딱 캐치 못했다 하더라도 교육, 경찰, 소방은 지워야 됩니다. 자, 작년에 지방직 9급에서 뭐 똑같죠. 특정직, 교육, 경찰, 소방, 예시도 똑같아. 이거 그냥 패러디해서 낸 거죠. 그래서 1번은 몰라도 돼. 별정직이긴 한데 몰라도 돼요. 교육, 경찰, 소방 지어서 푸는 문제고, 특정직 공무원은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둬야죠. 우리 같이 계속 외워왔습니다. 이거 한번 점검해 봅시다. 교육, 경찰, 소방, 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직원도 있고, 외무공무원도 있고, 뭐 하나 정도 더 외웠던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정도는 우리가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자, 13번. 얘는 좀 생소한 문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간에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풀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에는 똑같은 게 없지만 강의 시간에 무조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자, 다중합리성 모형은 제가 중요한 모형은 아니라고 맨날 그래요. 근데 어쩌다가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때 대비했던 게 뭐죠? 다양한 합리성을 중앙예산기관이 고려하는 거. 다양한 합리성을 중앙예산기관이 고려하는 모형.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요거 이제 맨날 가르쳐 주잖아요.
킹던의 정책창 모형하고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이 결합되어 있다.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그래서 루빈이 떠오른 사람은 푸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만 지워줬는데요. 여기에 다른 내용이 다 있잖아요. 제가 다중함성 모형은 킹던의 정책 결정 모형을 막 결합했다라기보다는 킹던의 정책 결정 모형을 루빈이 패러디해서 예산 흐름으로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통합했다 결합했다 하는데 어쨌든 거의 내용을 루빈이 답니다. 그죠? 여기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세입 흐름, 세출 흐름, 예산 균형 흐름, 예산 집행 흐름, 예산 과정 흐름 뭐 하고 있어? 예산 과정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산 과정을 나누고 있어. 과정별로 뭐가 필요해? 과정별로 뭐가 필요해? 과정별로 뭐가 필요해? 과정론적 접근이고요. 정부 예산,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과 행태를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5가지 흐름이 생각나신 분들은 과정이다, 과정 구분하고 있다. 요거 가지고 1번, 3번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서 풀어봤던 하여간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맞추는 건 아니니까 문제로 연습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틀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용을 적용한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 나왔을 때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남는 건 2번밖에 없는데요. 중앙예산기관에서 다양한 합리성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분석하면서 의사결정한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자, 틀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보자. 오케이. 그다음에 14번 국가지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 요거는 틀리면 뭐라고 해야지. 틀리면 혼날 준비하고 있어야죠. 이거. 자, 1번, 2번은 몰라도 됩니다. 1번, 2번은 하나도 안 중요. 3번 전용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이죠. 그냥 골라야죠. 각 중앙관세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항목, 행정과목이죠. 세항목, 행정과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4번 찍으신 분들은 엎드려뻗쳐하고 있어야죠. 세항목입니다. 관항 아닙니다. 장관항, 입법과목 간 융통은 이용. 세항목, 행정과목 간 융통은 전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찍으신 분들을 엎드리고 그다음에 3번 그냥 고르시면 되고 1, 2번은 몰라도 된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자, 정답만 제가 이렇게 틀린 부분 그어놨고 암기용 해설을 다뤄놨으니까 확인만 해보세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오케이. 자, 정답에 해당하는 거 각 중앙관세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나와야 되고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장들도 많고 세항목을 장관항으로 바꿔서 틀린 것도 많고 입법 과목을 바꿔서 틀리게 하는 것도 많고 기출문제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효과성 성과감사를 물어봤는데요. 이것은 외워서 푸는 건 전혀 아니고요. 효과가 뭡니까? 성과가 뭡니까? 결과 쪽이잖아요. 결과 쪽. 결과가 나오면 맞는 것이고 과정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아까 뭐 결과론적, 과정론적 이런 구분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1번 부처 간 공통 목적 달성을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 협조하고 있는가?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집행 중이잖아요. 집행 중. 지금 협조 현재 진행형. 협조 현재 진행형입니다. 협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영작해보세요. 영작해보세요. ing 써야 돼. ing. 집행 중입니다. 집행 중입니다. 그래서 효과성 성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 골라내는 것이지 뭐 외워서 푸는 거 아니고요. 자, 이런 문제 기출문제집에 하나 있죠. 이건 전통적 감사가 아닌 것은 했는데 전통적 감사는 합법성 위주예요. 이 합법성 위주고 요게 좀 과정 중심이죠. 과정상의 절차, 뭐 합법성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논의인데 여기서 틀린 것은 결과죠. 교량의 이용률, 교량은 다 만들었어요. 이용률, 결과치죠. 이게 이제 틀린 선지였어. 그럼 이제 결과하고 과정 이렇게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16번, 발해에 의한 투표 9급에서 나왔고 7급에서도 나왔는데, 자, 발해에 의한 투표는 전제 조건을 문제로 내죠. 자, 발해에 의한 투표 뭡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지방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어.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직접 이동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라는 거죠. 직접 이동해서. 자,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성립되려면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은 서로 많은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왜? 발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투표를 하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많아야 세금도 걷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전제 조건. 지방정부의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책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직접 이동을 해야 돼. 직접 이동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외부 비용과 외부 효과 문제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직접 이동하려면. 외부 효과 뭐예요? 자, TV 모형 발해연 투표에서 외부 효과 뭐예요? 이거. 시장 실패 외부 효과 말고 이거. 자, 만약에 여기에 내가 엄청 좋아하는 공공 서비스가 있어. 여기 건 구려. 이거 거 완전 좋아. 그럼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가용 타고 와가지고 뻘뻘뻘뻘뻘뻘뻘 여기서 이제 이용하고 수영장이라고 어프 수영하고 씻고 나와가지고 다시 자가용 타고 뻘뻘뻘뻘 이렇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 그러면은 이동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투표 안 했죠. 발해연 투표 안 했죠. 이런 게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직접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외부 효과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건 시험 문제 이미 나왔던 거예요. 제가 발해연 투표 전제 조건 틀리게 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외부 효과의 부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딱 골라내셨을 거고요. 2번은 구급 문제에서 요걸 가지고 틀린 선지를 만들었더라고. 이런 공공 서비스 여기 뭘 제공하고 조세는 얼마나 걷는지, 뭘 누릴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요거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민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옳은 것이고 9급에서는 불완전한 정보 이렇게 틀리게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3번도 9급에 있었던 건데 시민들이 배당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한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몰라도 다 문제 풉니다. 오케이. 자, 옛날 문제 보시면 발해에 의한 투표 외부 효과가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오케이. 그다음에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방정부 수가 많아야 경쟁하든 말든 하지. 최저 규모의 생산 요소가 있어야 돼요. 뭘 생산을 해야 경쟁하든 말든 하지. 그다음에 답으로 나온 거 이건 뭐냐면은 주민 유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은 아니에요. 계속.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그러니까 감수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유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 유입 때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감수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계속은 아니다. 그래 틀린 것인데 어쨌든 나머지들을 보면서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다. 기억해 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 왔네요. 17번. 자,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100점 방지용 문제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맞춰? 몰라. 이거 몰라. 자,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공기업을 서울시가 재작년에 5월 달에 대규모 하수도 사업을 유치를 해요. 지방공기업으로. 그러면서 6월 시험에 막 나왔어. 그 9급도 나오고 7급도 나왔어. 그러면서 문제 은행에 들어간 거지. 문제풀에 들어간 거지. 서울시 문제풀에. 그러면서 또 얻어 걸려지게 내는 거지. 이런 거 뭐 잘 모르더라. 그리고 뭔가 있네. 모르게 생겼네. 이렇게 내는 거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이거는 서울시가 이 대규모 하수도 사업하면서 이제 문제풀에 들어간 거지. 점점 이렇게 밀려날 거예요. 중요한 주제가 전이 아니에요. 점점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 오케이.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대비해야 돼요. 뭐 아예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설지에 써놨는데요. 1번, 2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막 변두리, 경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경계. 오케이. 자, 이런 문제 해결 팁 이런 거 다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이런 경계에 해당하는 1번, 2번 정도만 조금 챙기는 것이고 답 자체는 몰라도 된다. 이 부분 3번 있잖아요. 저도 몰라요. 이 수많은 법률의 수많은 규정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몰라요. 준비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일단은 틀린 걸 확인을 해볼게요. 자, 공사 운영을 위해서 자본금의 2분의 1 넘지 않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외국인하고 외국 법인도 가능하대요. 민간인도 되고 외국인도 되고 된대. 그러게 몰라. 저도 몰라. 됐고 버리고. 그다음에 요걸 좀 챙기라고 그랬는데요. 가끔 지방 공기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여기 있는 게 종류고요. 이거 외에 게 틀린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래서 시험 범위 무작정 넓히지 말고 요 경계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서울시가 한 하수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궤도사업 이런 게 있다.
자, 뭐 달달 외우지 말고 쓱 익혀두시고요. 주로 수도 많이 보이죠. 수도.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요거는 어떤 출제 포인트가 있냐면은 중앙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는 누가 해요?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정부의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니다. 근데 원래 중앙재정, 중앙정부에서 돈 들어가는 게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지방재정, 지방정부에서는 돈이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요. 공기업 같은 거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요거 바꾸는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넣으면 틀립니다. 지금 외워버리세요. 중앙정부의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평가, 지방정부의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영평가. 지금 외웁니다. 지금. 오케이. 그다음에 18번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우리 답부터 보시면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이 있고요. 지방채는 자주재원도 아니요, 의존재원도 아니요, 별도의 재원으로서 우리가 체계를 잡았었죠. 아주 기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주재원에는 지방세 세액 수입이 있죠. 제가 주말에 용산구청 옆에 결혼식장에서 친구 결혼식 갔다 왔는데 용산구청에 차를 대래. 그래서 용산구청에 차를 대고 뭐 쿠폰 줘가지고 이제 주차비 정산하는데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쿠폰으로 안 돼서 뭐 주차비가 좀 나왔어. 그래서 제가 카드를 주고 주차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어. 근데 보니까 거기에 세외 수입 어쩌고저쩌고 써 있더라고. 그런 게 세외 수입이죠. 그죠? 알죠? 이거는 세금을 걷는 것이고 이거는 각종 시설에 대한 사용료, 뭐 수수료 받는 거. 이 주차장 사용료 받은 거 세외 수입 이렇게 막 적혀 있더라고. 용산구청이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학 가르치니까 세외 수입 보니까 괜히 막 반가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세외 수입이죠. 어쨌든 이 자주재원, 의존재원 체계 잘 잡아주시고 지방채는 별도. 그다음에 3번 이거는 우리나라 팩트인데요. 이거 알아둡니다. 우리나라는 의존재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좀 부족한 편.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4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재정 자립도는 자, 분모는 뭐예요? 분모는 자주재원 더하기 의존재원이고, 그러니까 전체 세입. 분자는 자주재원이죠. 자주재원. 그러면 분자의 의존재원이 빠져요. 그래서 실질적인 재정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뭐 이런 거 나왔었죠. 근데 이 문제가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분모 분자에 모두 자주재원이 존재함으로 인해 재정 자립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의존재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의존재원이 자립도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 공식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식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존재원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빠져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 의존재원이 뭐 분자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요 결정하는데 의존재원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자, 자립도 이런 지방재정력 측정 방식은 돈이 많아지면 수치가 커져야 안 헷갈리는데 얘는 의존재원이 늘어났어. 의존재원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졌잖아요. 돈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작아져. 뭐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오케이? 헷갈립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 조정교부금도 있고요. 국고보조금도 있고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교부세죠.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에서 접했을 거니까 당연히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보너스로 조정교부금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에게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19번 마지막 생소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 뭡니까 이거? 행정학 범위 맞나요? 행정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뭐든 행정학이라고 우기면 행정학이래. 하여간 서울시 문제가 좀 이런 게 심해. 작년에 뭐였더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우 그런 걸 행정학이랍시고 내고 있어. 4차 연비씨 뭐 이걸 어디다가 내는 거야 이걸. 근데 풀 수는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상식적으로 혁명, 산업혁명 뭔지 알잖아요. 산업혁명. 우리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뭐 주워 들어봤죠. 산업혁명 어디다 붙인 거예요? 그냥 찔끔 바뀌었다. 조금 좋아졌다. 이럴 때 붙이는 거 아니죠. 대규모 변화가 있을 때, 대규모. 농사 짓다가 이제 공장 돌려가지고 대량 생산해. 그때 붙여주고. 그 다음에 3차, 정보화 시대 IT에서 붙여주고. 4차, 이 3차를 완전 뛰어넘을 때 붙여줘야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며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하면 혁명도 아니지. 그냥 이건 3차 이어지는 것이지. 4차 붙이려면은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적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생소한 문제 4문제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배워봤어요. 이거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식도 통하고 아니면 소거하면서 두 개 비교해서 풀기도 하고 등등등. 자, 여기서 간접 광고 하나 넣으면은 우리 이런 생소한 문제 대처하는 연습을 3월, 지금 이제 3월이 되기 전부터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우리 여러분들 동영 모의고사 강의에서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대처 요령이 부족하신 분들은 동영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서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시면 돼요. 물론 여태까지도 계속 해왔으니까 그것만으로 이미 뭐 이번에 아까 카톡 상담처럼 90점 넘으신 분들은 다 끝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대처 요령을 배워야 돼요. 범위 무한정 넓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0번, 이건 쉽죠. 뭐 문제는 더럽게 긴데 큰 정부, 작은 정부 구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 큰 정부는 1930년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케인즈주의, 케인즈의 유효수요 원리죠.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 맞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규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중 대표적인 수단이죠. 규제를 강화하죠. 규제를 완화하는 건 작은 정부, 규제 완화는 정부 개입 줄이는 작은 정부. 자, 경제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뉴딜 정책, 이것도 큰 정부식이고,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나서 황폐화 됐어. 그러면 그걸 복구하는 건 정부밖에 못해요. 큰 정부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 큰 정부와 관련이 되죠. 4번, 얘만 작은 정부, 작은 정부는 케인즈주의를 반박해야지. 그리고 케인즈의 큰 정부를 반박해야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니까 정부 개입 줄여야 돼. 규제 완화해야 돼. 이게 작은 정부. 그리고 하이에크라는 사람 이름은 이런 식으로 작은 정부론에서 좀 등장하니까 알아두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예요. 작은 정부,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학자라고 제가 강조드린 적 있죠. 뭐 엄청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요 참에 그냥 하이에크, 시장주의자, 신자유주의자 이렇게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많죠. 우리 1980년대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 마찬가지 시장을 중시하죠. 활용하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뭐 공무원 인력 감축도 하고요. 정부 지출 삭감도 하고요. 작은 정부에서 규제 완화하네. 민영화도 하고요. 등등 논의가 활발했고 1990년대에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 기업가적 정부 이런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여기까지. 아우 좋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같지만 15문제는 기출문제 있는 걸로 캉 풀 수 있는 문제예요. 4개는 적어도 50% 이상 정답률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개 중에서 2문제 이상 맞출 수 있다고 그랬고 실제 사례 봤죠? 90점 나오신 분들 봤죠? 그래서 점수 폭락하신 분들 이상한 대로 흘러가지 마시고 기출문제 먼저 잡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부 범위를 넓혀 가셔야 됩니다. 자, 15문제 완벽 대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틀리신 분들 해설지에 뭐가 이 15문제에 해당되는지 적어놨으니까 이거부터 잡으러 가시고요. 이걸 잡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정답률 올라갈 것이다. 여기 있는 문제들 그냥 바로 뭐 4차 산업혁명 문제처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줄여 나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최소 2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몰라도 된다. 정답 자체는 버려도 돼요. 저도 몰라. 근데 선지 1, 2번은 시험 문제 나왔거나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참고를 해둔다. 오케이. 제가 강약 조절을 해드리는 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공부 범위 넓히면 망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우리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 계획, 전략 잘 짜셔가지고 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탕으로 올해 6월 서울시 7급 시험에서는 합격하는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